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해진 변론기일이 거의 다 끝나가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헌재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여당이 조기 대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핵심 현안들 짚어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종혁 위원장님께서는 직전 한동훈 대표 시절 최고위원 지내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전 대표 만났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한 게 언제인지 또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영업 비밀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만 어떡합니까? 저희 청취자들 위해서 그래도. 예. 아니요, 그거 한동훈 대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네. 저도 뭐 물론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있지만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김종인 박사라든가 조갑재 대기자라든가 네. 혹은 뭐 이런 분들도 다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정무수석 전 의원 이런 맞습니다.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표정 저희도 좋습니까? 표정은 어떻습니까? 표정. 표정 그럼요. 네. 좋고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뭐랄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고 정책 공부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등판 관련 질문은 이 뒤에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현안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변론기일 잡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으로 부르자는 신청 헌재가 기각했고요. 추가 변론기일이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헌재는 가급적 판단 신속히 하려는 것 같은데, 자, 김종혁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그 배경이 뭘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거의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네. 거의 뭐 무정부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현직에서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도 탄핵이 돼서 대대행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서부지원에 대한 난입 사태에서 보여졌듯이 어떻게 보면은 법질서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인권위원회 회의를 열려고 하는데 시위대가 몰려와서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을 하면서 출입 여부를 결정을 하는 물론 이분들은 나중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모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자칫하다가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 찬반 시위대가 부딪히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던 그런 시위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장 발부를 막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뒤로 돌리는 늘리는 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빨리 판결을 내려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더 불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통령 탄핵 판단은 말 그대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정 안정 위한 신속한 판단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더 신중하고 더 면밀한 심리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는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0일 정도 헌재에서 90일 뒤에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의 판결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월 14일 날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이미 한 두 달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보건대 이제 마지막 변론하고 결정을 내리면 3월 달에 아마 선고가 내려질 건데 거의 90일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른 재판들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내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0여일이 걸린 이유는 이것은 최순실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조직에 있었던 비선 실세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을 하면서 거기서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세워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관련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기간도 길어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혐의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 행동이었느냐, 그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네. 국민들 모두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그날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툼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보고 아니다라고 계신 생각이 거죠? 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헌법의 유고 상태 같은 이 상황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판결을 내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헌재 편향성 문제인데 가장 거기에 핵심이 보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게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과는 다르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쪽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따지자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네.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됐을 때 민주당에 의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뭐 편향된 재판관들이 왜 그러면 4대4로 나누든가 뭐 다른 식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각을 했을까?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기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4대4로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찬성한 4와 반대한 4 중에서 어디가 편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는 자기 입장과 동의한 사람은 편향적이지 않고 상대방은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편향성 논란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일 수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에 대해서도 재판에 대해서도 모든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편향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야권은 자신의 취임 전부터 사퇴 요구하면서 비상계엄 전까지 모두 178회 퇴진 및 탄핵 요구했다고 말했고 29번의 줄탄핵은 문명사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치 갈등 수준이 아니라 정권 파괴가 야당의 목표였다. 이게 이제 계엄까지 오게 비상계엄 선포한 건 본인인데 계엄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제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대통령이 그런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그런 폭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 줄탄핵을 한다라든가 예산과 관련해서 뭐 횡포를 저지른다라든가 그다음에 법안을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린다라든가 무작정 특검을 하겠다고 밀어붙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그 다수의 의석을 근거로 해서 밀어붙인 폭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폭거에 대해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렇게 그 다수를 차지하고 폭거를 저지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군대를 동원해서 혼쭐을 내주겠다. 국민을 계몽을 해서 그래서 그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용납될 수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과 같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K컬처의 나라에서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해보면 저는 그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탄핵 심판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차장 행보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발언이 자신에 대한 탄핵 음모 시작이다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평생을 그 육사 출신으로 그다음에 평생을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을 이 사람이 뭐 좌파다 민주당의 그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네. 또 그 김영현 국방장관이 이 사람이야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사람이라는 식으로 칭찬을 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본인을 몰아내려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네. 그 인사를 누가 하신 겁니까? 본인이 하신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 빠른 시간 내에 야당과 그 좌파로 돌변해서 야당과 손잡고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를 꾸민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표변을 한다?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명문 마포고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대표 체포조 가동 소식이 전파된 경로에 김 최고위원님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말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조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존재했느냐의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그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포조의 존재 여부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헌재 심판정에 와서는 자기는 그 홍장원 차장한테 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줬던 그 명단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 명단을 자기 부하들한테 다 전달을 했던 거 아니에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 명단을 자기 부하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부하들이 또 그 부하로 전달을 해서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이라든가 단톡방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증거로 다 있는데 체포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본질이 체포조가 존재했느냐 안 존재했느냐의 여부인데 홍장원 차장과 제가 그리고 거기 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얘네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얘네들이 무슨 음모를 꾸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그런 아주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윤 대통령 측이 일단 여당 의원 면회를 중단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른바 옥중 정치,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유연적인 그 비상계엄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조기 퇴진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판단을 구해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그런 재판 과정에 더구나 이제 내란죄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차례차례 찾아가서 마치 무슨 옥중 정치 얘기하시는 대로 그 옥에 계신 분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우리 당이 어떤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처지에 뭐 구속이 되거나
우리가 이건 죄송합니다만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혹은 조국 대표가 구속이 돼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찾아가서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우리 당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맹렬하게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준을 남들에게 적용시키려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죠. 자, 헌재 이제 지금부터 하는 질문 한 두세 개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겁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인용될 경우에 2달 안에 대통령 선거 치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여당의 이제 불리한 정국이 펼쳐지기 쉬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여당 입장에서 일종의 반전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판이 또 계속 진행되면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탄핵 당일에는 몰랐던 많은 사실들이 새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군인들의 증언이라든가 경찰들의 증언들이 나오면 사실 국민들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노상원이라는 전혀 군 체계와 관계없는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제대를 한 사람이 이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우리 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두 분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통제되는 민주당과 맞서 싸우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이 남아있고 아마 대부분이 예상하듯이 유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그런 약점이 많은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우리 당의 후보가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높지 않지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높지 않지만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관심 중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 등판 가능성입니다. 몇 %로 보고 계세요? 등판 가능성. 등판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등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나오는 거? 예. 대선 후보로.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두겠다고 은퇴 선언한 사실도 없고요. 단지 지금 전국에서 한동훈 대표가 괜히 발언을 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그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정치를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다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등장할 거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어떤 명분, 어떤 캐치프레이즈 갖고 등장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이 심사숙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탄핵 정국 때문에 두 네. 번이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어떤 우리 당원들의 분노와 좌절감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좌절감도 이해하고 하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이라는 이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당위도 있고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 난국을 적절하게 헤쳐나갈지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양당의 전국 기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잘사니즘 앞세운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동의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우리 당이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당에서 주장해왔던 아니 도대체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앞세우지 말고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생각해보자. 경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근데 마치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자신의 고유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 말을 그렇게 자주 바꾸시면 국민적 신뢰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 성장을 우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것들은 그거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계속 외쳐오던 것이기 때문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네. 대선 행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책적인 서로 이제 타협이랄까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출연했습니다. 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그렇고 유튜브 출연도 그렇고 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중독층 확장 행보에 주력하다가 아차 싶어서 지지층 결집에 지금 나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그 52시간 그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또 결국은 당에서 반발하니까 슬그머니 지금 덮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시는 분들을 막 밀고 나가다가 중도층으로 가자라고 하다가 다시 당내에서 반발의 행위면 또 발을 빼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김어준 씨 거기 방송에 나와서는 저는 두 가지를 깜짝 놀랐는데 하나는 네. 그때 당일에 숲에 숨어 있었다. 국회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심지어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도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를 하자고 있었는데 본인은 본인이 체포될 것을 걱정해서 그 국회 안에 숲에 숨어 있었다? 그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북한에서 그때 당시에 뭐 그 도로를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북침을 그 계엄령이나 군사적 행동을 미리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북쪽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걸 차단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침을 하려는 걸 막으려고 지금 북한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북한의 선동에 이용될 수 있을지 그런 네. 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두 가지 점에 놀랐다 말씀하셨고요. 자,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부각이 좀 두드러지는 모양새고 오세훈 홍준표 두 광역자치단체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까 주로 이제 대선이 어렵지만 그래도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상대편의 약점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당 후보가 이기기 위해선 어떤 게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변화와 쇄신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득권 중심적이고 특정 지역, 뭐 영남이죠. 영남 중심의 의원들만 가득 찬 이런 당으로서 어떻게 국민들의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얘기하면 꼼짝 못하고 거수기나 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정말 비상한 사태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 대선의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같은 맥락의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향후 전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상황 연속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선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민이죠, 뭐. 그리고 미래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정치인은 본인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덕분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국민들 덕분에 월급 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앉았더라고요. 네.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 정치인들의 선택은 현재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과 미래 이 두 가지 화두를 놓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과 미래가 선택의 기준이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